물리학원 6장 물질의 전기적 특성, 첫 번째로 원자와 전기력입니다. 자, 우선 이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하라는 걸 알아야겠죠. 전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양성자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전하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전기력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전기력의 세기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보고 싶은 거는 원자와 구성 입자입니다. 우리가 원자라 그러면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를 보면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들이 이제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게 되고, 얘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자의 발견입니다.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J.J. 톰슨이죠. 톰슨이 음극선 실험에서 음극에서 나오는 빛은 아니고 이제 음극선에 나오는 어떤 선 같은 게 보이는데, 얘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음극선이 있으면 얘가 음극에서 이제 이런 레이저 빛 같은 어떤 게 나오는데, 얘에다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갖다 댔더니 전기장에서는 플러스 쪽으로 휘게 되고, 자기장에서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음극에서 나오는 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는 전자겠죠. 그래서 음극선에서는 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게 있으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여기에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라는 게 있으면, 이거 같은 숫자에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톰슨은, 그러면 원자라는 것은, 톰슨의 원자 모형을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띈 것과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이 같은 숫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자 안에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푸딩 같이 생겼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들이 막 섞여 있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러드포드가 나오는데, 러드포드는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파선은 헬륨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륨 핵 알파선 산란 실험을 했습니다. 이 금속 박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쏘니까 알파 입자가 산란이 되는데, 이 중심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좁은 영역에 굉장히 큰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 것 같이 산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모여 있구나, 그래서 얘를 원자 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원자 핵의 존재를 알파 산란 실험으로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고,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톰슨과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쭉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플러스 입자들이 가운데 모여 있고 이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그래도 이제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일보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자 모형은 보호가 나오는데, 자, 러더퍼드 모형에서 이제 문제점을 보면, 전자들이 원운동을 하게 되면, 가속을 하게 되면, 전자가 가속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됩니다. 전자기파로 방출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원자들에서 나오는 뒤에 이제 스펙트럼이 나올 텐데,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얘가 선 스펙트럼을 띠더라. 이 얘기는 전자들이 어떤 일정한 궤도를 돌아야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에서는 이 R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었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핵이 있는 건 똑같은데, 이 전자들이 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요 R 값이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요 반지름만 갖는 궤도를 돌게 되더라. 그래서 연속적인 게 아니고 이 궤도가 특별하게 정해진 데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 가장 진일보된 모델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현대적 모형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시키는 원자 모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전자 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궤도가 R인 걸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 R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존재할 확률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현대적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 모형은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톰슨 모형에서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 모형으로 갔다가 양자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모형에서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그런 모형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전기력이 나오네요. 자, 전기력은 전하들 사이에 미치는 힘이죠. 전하들 사이에 미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힘이라는 거는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걸 벡터라 그래요. 우선 방향을 생각해 보면, 자, 힘이니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서로 다른 두 전하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제 힘의 크기는 Q1과 Q2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때 두 개에 작용하는 힘은 F는 K R 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난다. 그래서 K는 이제 쿨롬 상수라 그러고 8.9 곱하기 10의 9성 뉴턴 메타의 제곱 퍼 쿨롬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은 우리가 중력하고도 똑같이, 중력은 F는 G R 제곱분의 M1 M2였죠.
얘하고 똑같은 형식인데 이런 식들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식이 아니고 실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으로 거리를 바꿔가고 q 값을 바꿔가면서 만들어낸 실험식이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실험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이고, 실험식은 일단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에 속박된 전자라는 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원자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원자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러더포드나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보면 이 플러스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제 이 주위를 돌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자들이 이 주위를 돌기 위해서는 여기 원자 핵과 전자들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이때 전기력은 FK, F는 K, R 제곱분의 Q1, Q2가 되겠죠. 그래서 Q1은 원자 핵의 전하량이고 Q2는 전자의 전하량이 되겠죠. 이 두 개가 M, R분의 V 제곱의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이 구심력이 돼서 얘네들이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궤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에 미치는 힘은 원자 핵으로부터 나오는 전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력을 보면 우리가 어떤 두 전하 사이에 Q1, Q2가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만약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조건은 Q1하고 Q2가 부호가 동일하다. 부호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지 이 두 개 사이에 힘이 0인 지점이 존재하고, 여기 R1, R2라 그러면 K, R1의 제곱분에 여기 Q를 갖다 댔다 그러면 Q1, Q는 K, R2의 제곱분에 Q2, Q니까 K 없애주고 Q 없애주면 R1의 제곱분의 Q1은 R2의 제곱분의 Q2일 때 어느 지점에서 이 두 개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힘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원자와 스펙트럼이 나와 있네요. 자,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온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펙트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지개 알죠? 무지개와 같이 우리가 무지개라는 거는 흰색 빛을 프리즘 같은 데 통과를 시키면 얘네들이 이제 굴절이 되는데, 굴절 각이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광학이라 그러는데, 분광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광을 한다는 거는 어느 빛이 나온 걸 파장별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양과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종류의 우리가 이제 파장을 오른쪽 갈수록 파장을 람다라고 나타내는데 파장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 파장이 커지는 이런 스펙트럼을 그려볼 때 연속 스펙트럼은 여기에 모든 파장이 다 나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선 스펙트럼은 우리가 여기서 나온 파장을 찍어 봤더니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우리가 원자들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띄엄띄엄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반지름이
어느 반지름만 가지게 되는 특정한 궤도만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궤도만 가져야 된다고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을 찍는 게 우리가 이제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흡수 스펙트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인 모든 파장을 다 보냈을 때 그 파장, 그 원자가 흡수하는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건 이제 뒤에 이제 에너지 준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빛을 주면 전자들이 여기 돌다가 빛을 얻으면 HF만큼의 진동, F가 진동수 HF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면 위로 올라가죠. 이때 요 HF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얘가 흡수 스펙트럼이라 그러고, 여기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을 보내줬는데 나오는 스펙트럼은 이 파장이 안 보이네. 그러면 얘가 흡수된 거니까 요 원자에는 에너지 준위가 요만큼의 에너지 준위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고, 방출 스펙트럼은 얘가 에너지를 받은 놈이 전자가 밑으로 내려갈 때 역시 같은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겠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스펙트럼을 측정한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이 있네요. 에너지 준위는 우리가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특별한 반지름을 갖는 궤도만 전자들이 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R이 정해진 특수한 값들에 대해서만 돌게 되고, 그때는 이제 얘가 원운동을 해도 가속 운동이면 전자가 가속할 때는 전자기파를 내놓는다 그랬죠. 이제 이런 조건에서는 전자기파를 내놓지 않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내놓는 거는 여기에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R1, R2일 때 에너지가 제일 안쪽에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있겠죠. 이때를 E1, 두 번째에 존재할 수 있는 궤도를 에너지 E2라 그러면 우리가 EN이라 그러면 N 값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EN은 N이 커질수록 에너지도 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이 무한대를 0으로 잡으면 이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더라. 그리고 이제 선 스펙트럼을 보이는 거는 요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는데, 요 사이로만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으려면 위로 가고 에너지를 잃으면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요 정해진 궤도 사이만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띠더라. 연속 스펙트럼으로는 나오지 않더라. 뭐 수소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전위를 할 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전자가 원자 핵이 플러스라는 원자 핵이 있고, 이제 여기에 특별한 에너지 준위들만 이렇게 갖는 전자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N1, 두 번째는 N2, 세 번째는 N3,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들이 여기를 돌고 있는데,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에너지를 여기서 외부에서 우리가 빛은 에너지가 진동수가 F이면 HF라는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받게 되면 여기 사이에 이온 마이너 에너지는 E1, E2, E3 이렇게 에너지를 갖겠죠. 그러면 E2 마이너스 E1이 E가 되는 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요 1번과 같은 전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E3 마이너스 E1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E1에서 n 이퀄 1에서 n은 3으로의 에너지 전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오겠죠, 그죠? 요런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데만 전자들이 옮겨 다닌다. 반대로 에너지가 HF가 E4 마이너스 이온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n 4에서 n 1로 전자가 전이할 때 HF만큼의 에너지를 내보내더라. 이때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E는 HF라고 표시를 했죠, 그죠? 근데 F는 람다 분의 C니까 람다 분의 HC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요 값으로 나타나고 얘는 n에서 m으로 전이한다 그러면 en-em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것들만 선 스펙트럼에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소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수소는 원자 핵이 플러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자도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이론이 가장 잘 맞는 게 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소가 아니고 헬륨부터는 전자들이 이제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 인터랙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굉장히 정확하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이제 전자가 핵 주위를 돌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더라. 그래서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얘를 2제로라 그러면 n2는 4분의 2 제로, n이 3일 때는 9분의 2 제로, 이런 식의 에너지를 갖겠죠. 그리고 쭉 가서 n이 무한대가 되면 이제 무한대일 때 에너지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이 n에서 m으로 전이한다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는 2m-2m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갖고 얘가 HF만큼의 에너지니까 전자가 n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빛을 흡수하고 n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내려오면 빛을 방출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연구한 사람에 따라서 계열을 좀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라이먼 계열이 있습니다. 라이먼 계열은 n이 1보다 큰 데서 n에서 1로 전이할 때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이 2에서 1로 가고 2에서 1로 가고 뭐 3에서 1로 가고 4에서 1로 가고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에너지 갭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큰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때 나오는 계열 빛들은 주로 자외선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발머 계열이 있는데 얘는 n이 2보다 큰데 n에서 2로 전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에서 2로 가는 경우 4에서 2로 가고 5에서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n이 2인 대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그러고 이때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영역은 발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파생 계열이 있습니다. 파생 계열은 n이 3보다 큰데 n에서 3으로 가는 경우겠죠. 그러면 4에서 3으로 가는 경우 5에서 3으로 가는 경우 6에서 3으로 가는 경우 뭐 이런 게 있겠죠. 이 부분은 발머 계열보다 에너지가 작아서 얘는 적외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외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은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팔선 계열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너지가 다르니까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나오는 에너지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에너지 전위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그쪽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너지 띠 이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네요. 그래 이제 이 단원이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주로 물질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고체가 있으면 우리가 전기적 특성은 얘를 도체, 전기가 잘 흐르는 걸 도체라 그러고, 전기가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잘 흐를 수도 있고 잘 안 흐를 수도 있는 걸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을 부도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를 전기적 특성으로 할 때는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원리에 대해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나누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띠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전자들이 어디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들이 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전자가 채워진 띠가 있고 전자가 그러면 채워지지 않은 띠가 있겠죠, 그죠? 전자가 채워진 띠는 여기가 에너지가 낮겠죠, 그죠?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겠죠. 아까 원자 모형에서 n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가 띠라는 게 있는데 전자들이 꽉 차인 걸 원자가 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허용된 띠가 있겠죠. 그러니까 궤도가 정해진 궤도를 전자들이 돈다 그랬으니까 전자들이 돌 수 있는 그런 궤도를 우리가 허용된 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부분은 허용되지 않은 띠가 있겠죠. 이 부분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높은 에너지에 또 허용된 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자가 채워진 요 아래쪽에 마지막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 그러고,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그 윗부분의 띠를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전기 전도성을 가지면 전기가 잘 흐르려면 요 두 개 사이에 캡이 작아서 약간의 에너지만 주더라도 전자가 허용된 전도띠로 넘어가서 전자들이 전도띠로 잘 옮길 수 있으면 이때 이제 전기 전도성이 좋고 전기가 잘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에너지 띠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그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원자가 띠라 그랬고 위에가 전도띠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띠 간격이라 그랬죠. 에너지 띠 간격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서 전자들이 생기면 밑에는 양공이 있고 위에는 전자들이 있어서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에너지 띠 구조라고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도체, 반도체, 부도체에 보면, 자,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원자가 띠가 여기 있고 전도띠가 위에 막바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에너지가 많이 가지 않더라도 전자들이 위로 옮겨서 자유롭게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구조를 도체라 그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과 띠에서 이 띠 간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에너지를 주면 얘가 전자들이 올라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형이 된 걸 우리가 반도체라 그러고,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까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꽉 채워져 있는데 전도띠가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띠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전자들이 여기서 전이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특수한 조건에 따라 온도가 엄청 높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전압을 걸어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흐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띠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전기가 잘 흐르지 않죠.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금속들이 있죠. 금속은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1족, 2족에 있는 놈들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쓰는 것들은 뭐 전이 금속들, 철, 코발트, 니켈, 뭐 그런 구리 이런 놈들의 전이 금속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나 절머늄이나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부도체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에너지 띠 간격을 가지고 이 에너지 띠 간격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뉘고, 얘네들의 특성을 이걸로 나타내는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는 원 에너지 띠 관계와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이런 분류에 대해서 이제 자주 나오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네요. 우리가 이제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한지를 나타내는 게 전기 전도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비저항과 같이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 그러면, 저항은 전기가 얼마만큼 잘 흐르는 걸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저항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선 같은 게 있으면 도선의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일 때 우리가 저항 R은 로 A분의 L로 나타내죠. 이 로라는 게 이제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나타내는 비례상수값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저항을 나타내는데 시그마라는 게 있어서 얘는 로분의 1, 비저항분의 1을 우리가 얘가 비저항일 때 비저항의 역수를,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겠죠. 이걸 전기 전도도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크고 전기 비저항은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에 따라서 이제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을 나타내고 저항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쉽게 저항 값을 계산해 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저항 값을 알면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는 걸로 보이는 IR 이런 놈을 이용해 갖고 전기 회로라든지 이런 놈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2단에서 좀 알았으면 좋은 게,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전기 전도도가 나타내는 게 아니고 비저항으로 나타냅시다. 보통 우리가 저항을 나타내니까, 자, 비저항으로 나타내면 보통 절연체들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의 절연체가 있으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게 이
띠 간격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에너지가 커지니까 훨씬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커질수록 부도체나 절연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도 똑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줄어들더라. 그런데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요 띠 간격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붙어 있어서 조그만 에너지를 줘도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전자들이 요 전도띠를 움직일 때 여기 이제 막고 있는 입자들이 있겠죠, 그죠? 전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을 방해하는 입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에너지가 커지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폭이 훨씬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들이 지나갈 때 충돌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 충돌이 많아지니까 도체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저항이 커지더라.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요 비장과 전기전도도 관계는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 반도체가 나오네요. 자,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조금, 원래는 전기 전도도가 거의 없다가 전압을 좀 걸어주면 도체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보통 이제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아까 반도체의 종류는 주로 이제 실리콘이나 점화륨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리콘이나 점화륨 같은 걸로 이루어진 걸 그냥 순수 반도체라 그래요. 근데 반도체를 보면, 자,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옆에 거하고 공유 결합을 하면 8개가 꽉 차여져서 실리콘들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결정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순수 반도체는 전기 저항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 저항을 좀 줄여주려고 여기다가 불순물을 주입합니다. 순수 반도체에다가 우리가 불순물을 주입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순물을 주입할 때 우리가 실리콘이나 저모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족이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사족이 있는데, 얘보다 하나 낮은 3족과 그 다음에 5족이 있겠죠, 그죠? 자, 5족은 전자가 많을 거고 3족은 양공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3족을 도핑시키면 얘는 P형 반도체라 그러고, 5족을 도핑시키면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족에는 이제 P가 있고 3족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론이 있잖아요. 가벼운 놈들일수록 도핑이 잘 되니까 주기율표상에 그쪽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놈을 도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P를 도핑한 놈은 N형이 되고 보론을 도핑한 놈은 P형이 된다. 그래서 도핑을 하면, 아까 이런 입자에서 우리가 도핑을 해주면 이 실리콘들이 이렇게 격자를 이루는데, 여기 전자 한 개에다가 여기가 이제 보론이나 포스핀으로 치환이 돼서 불순물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에너지 띠 구조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N형이라 그러면 오족이 있는 놈을 도핑하면 N형이라 그랬죠, 그죠? 이 N형 반도체에 도핑을 해주면
원자값 D가 있고 전도 D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전자들이 여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전도 D 밑에 전자들이 분포를 해가지고 요 에너지 D 간격이 낮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는 플러스니까 양공이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값 D와 전도 D가 있으면 원자값 D 위에 플러스의 차지가 양공들이 생겨가지고 요 에너지 준위가 더 줄어들어서 전기가 더 잘 통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타입, P타입 반도체는 뭐 이렇게 생겨 있다. 그리고 특성은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불순물을 첨가해 가지고 도핑해서 만들어주면 전기가 더 잘 통하더라. 그래서 반도체의 특성을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PN 접합이라고는 P타입과 N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를 접합한다는 것은 붙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붙인 걸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다이오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왼쪽이 P타입이 되고 오른쪽이 N타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이오드는 특성이 있는데 이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역방향 전압을 걸어준다 그러는데 P타입이 플러스이고 N타입이 마이너스인데 P타입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N타입에다 마이너스를 걸어준 걸 순방향 전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P타입에다가 N을 걸어주고 PN이 있는데 P타입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N타입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는 경우를 우리가 역방향 전압을 걸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순방향일 때는 플러스가 있으니까 P타입에서 플러스들이 PN 접합으로 몰려가고 N타입에서는 마이너스들이 PN 접합 쪽으로 몰려가겠죠. 이럴 때는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겠죠. 역방향을 걸어주면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플러스가 이쪽으로 오고 N타입에 플러스를 해주면 마이너스가 반대쪽으로 가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를 이용할 때는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의 특성을 보면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류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AC 전류가 흐르면 AC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정류하게 되면 다이오드를 끼우게 되면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순방향만 흐르게 되고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되겠죠. 얘와 같이 한 방향으로만 전류 흘려주는 걸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AC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얘를 가전제품들은 이제 DC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AC를 이제 DC로 바꿔줄 때 이럴 때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다이오드 4개짜리를 써가지고 정류작용을 해주는데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를 4개를 써주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로 들어오는 놈하고 나온 놈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까는 위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밑에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걸 만들어 주면 얘가 손실 없이
윗부분으로만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AC를 DC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이용이 있네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LED가 있습니다. LED는 이제 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라 그러죠.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얘는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도달된 전자들의 에너지가 낮은 양공의 자리로 전이하면서 띠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아까 에너지 준위가 있었죠, 그죠? 그 에너지 준위만큼의 에너지 준위만 차이만큼의 파장의 빛을 내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의 색깔이 결정되는 게 그러면 그 에너지 준위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특별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놈의 반도체를 선정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빛의 LED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보통 빛의 삼원색은 RGB잖아요, 그죠? 레드, 그린, 블루인데 요 세 개를 만들면 우리가 모든 색깔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는 이 RGB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색깔로 백색광을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RGB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아까 나온 에너지 띠 간격이 있었죠, 그죠? 에너지 띠 간격에 맞는 그런 반도체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RGB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띠 간격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빛은 파장은 띠 간격이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큰 빛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ED와 반대되는 게 광다이오드가 있네요. 얘는 LED와 반대로 빛을 흡수하면 아까 빛을 흡수하면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면서 빛을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빛을 흡수해 가지고 전류가 흐른다. 그런 다이오드를 광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LED하고는 반대 개념이겠죠, 그죠? LED는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전자가 위쪽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서 빛을 내는 게 LED고, 광다이오드는 외부에서 빛이 쪼여졌을 때 그 빛을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옮기면서 전자가 전류가 돼서 흘러가는 걸 광다이오드라 그런다. 그래서 광다이오드하고 발광다이오드는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전기적 특성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